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3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뭐 난리죠. 반도체, TV,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그 필수 소재 세계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꼭 이게 필요한데 이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먹구름이 지금 들이오고 있는데요. 소재 재고가 3개월이고요. 완제품 재고 1개월을 합쳐서 한국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4개월,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이니까 11월, 12월에는 경제 대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찌됐든 외교의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보복에 허를 찔렸다, 대한민국이.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정보를 줬다고 하는데도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가슴이 아프고요. 반일 감정을 또 국내 정치에 이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이용한 결과다, 이런 어떤 자한당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IMF도 일본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경제가 일본의 발목이 꽉 잡혀 있네요. 36년간 일본 뭐 이렇게 말이 길어 처음에 시작하는데. 내 할 말 미리 다 해놓고 그다음에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저는 딴 게 아니라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성태준 시사평론가 나옵니다. 네,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저는 이 상황 됐는데 민주당이 기존에 있던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나경원 대표도 예전에 무슨 토착외국 소리 들었던 게 이거 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 가지고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더니만은 친일파인 것처럼 몰고 토착외국을 하시고 몰았는데 그 입장이 유지됩니까? 친일파인 것으로 밀었다. 아니 그때 아니요, 지금 저희 그때 현재로서는 물론 나경원 의원이 발실수해가지고 그때 반민특위 한다는 그 얘기도 했지만은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전 과거 얘기는 우선은 접어놓고요. 과거 얘기를 해야죠. 책임 있는데 과거 얘기를 하지 말자는 이거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친일파다 어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에 확인한 거는 그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바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그 반도체 그 소재죠. 핵심 기술 소재죠. 그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80%에서 100%를 그거를 수입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80%에서 100%를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또 고객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본 그 경제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발이 많을 것이다. 일본에서도요. 반발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역으로.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이거를 비판의 소재로 삼고 이거를 여야를 정쟁거리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떤 우려까지 생각을 하냐면, 그럼 일본 경제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거 일본에서도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일본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저희가 사실상 그 수출 규제가 없었던 거였는데 건당 허가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수출을 하는 때 지연을 시킨다. 이런 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규제를 하는 것도 일본인데 대책도 일본이 마련해 줄 것이다? 네, 근데 일단 그거 지금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은 것이, 하나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 명목상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비해 가지고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본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수출 규제하게 되는 세 가지 품목을 우리가 재료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간재로 가공시켜서 중국한테 파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걸 또 다시 이제 미국한테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가 굉장히 좀 심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규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WTO에 제소를 하냐 안 하냐 아직까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소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되는 데까지 한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한테 규제를 한다라고 본다라는 것도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땐 WTO 규칙을 따져봤었을 때 이게 과연 제소가 될 수 있을까도 일단 저는 의문이 좀 드는 게, 원래 우리한테 혜택을 줬던 것을 혜택을 이번에 안 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수출 자체를 아예 금지를 시키는 어떤 중국식 사드 보복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WTO 제소 같은 경우도 좀 가능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WTO에 가더라도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분석한 거를 제가 들은 결과로는 제소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여지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 최종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거의 20년 그렇죠. 걸리죠. 네, 2, 3년 그래서 걸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4개월에 그래서 끝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제소 없어요, 여부에 이제.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직 좀 조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 국제사회의 공조를 조금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유무역 질서를 지금 좀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 좀 공감을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보고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누구랑 협력합니까? 미국하고요. 혹시 네. 이게 자꾸 이제 중국하고요? 선언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뭐 국제사회랑 협력한다, 무슨 뭐 일본 내부에 반발이 있을 것이다, 뭐 지금 다 얘기하시는 게 일본이 문제 일으켰는데 일본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요. 저 일본이 반대로 이게 단독으로 비판은-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 자, 협조 그럼 다 제가 받아서 질문 하나만 했을 겁니다, 드릴게요. 제가 그럼 볼 때. 네. 뭐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박은 되게 쉬워요. 그렇죠. 반박은 쉽습니다. 네. 그럼 어떤 대안이 혹시 뭐 좀 있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이 대안 얘기하시는 분이 참 재밌는 게, 문제를 왜 일으켰냐, 누가 똥을 쌌거든요, 똥을 싸지 말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인데, 그럼 대안을 얘기시키라고 무슨 얘기인지.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은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일 외교 총책 난국에 있어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국내 정치에 자꾸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외교적으로 활용하고, 야당 공격하는데 친일파라고 말만 꺼내면 공격하고, 이런 거 안 하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국내 정치에 일본을 끌어들인 거는 아니고요. 일본이 본인의 토착이고 난 다음에 왜 국내 그렇습니까? 정치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민평당에 국내 쓰고요, 정치 민주당에 썼어요. 민평당이요? 민평당과 민주당 둘 다 썼어요. 우리가 일단 이거는 문제를 좀 만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일단 일본이 이번에 이런 뭐 규제라는 것도 조금 이제 어폐가 있지만, 규제를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신용이 이제 파괴가 됐다라는 걸 직접 나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용이 파괴된 계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65년도에 일단 한일 합정을 맺어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위안부나 이런 배상 징용 문제가 다 끝난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원인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원인을 자초를 한 건데, 국제사회에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동조를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부터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비슷한 시점에서 지금 작년도에 똑같이 2차 세계대전 징용에 대해 가지고 뭔가 배상 판결을 요구한 나라가 딱 한 나라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제 치프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적인 정권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많은데, 그 정도 되는 나라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독일한테 배상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가까이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단칼에 독일이 거부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65년대 비슷하게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 독일은 3천억 정도밖에 지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지불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마라. 그래서 EU에서도 당연히 독일 편을 들었고 그리스의 편을 든 나라는 없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한테 우리나라가 과연 동조를 좀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리스의 선례가 있네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금 세 분은 잘못됐다라는 기조를 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얘기를 느껴져서 잘못됐다고 저는 빼세요. 저는 제 의견 지금 아직 안 냈어요. 이게요, 한일 청구권 네. 협정 예전에 했을 때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대일 배상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고, 반대로 또 뭐냐면 그들이 남겨놓고 한 적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했던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인 청구권을 이제 인정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8월 14일에 서울에 집 산 일본인이 갑자기 나 그때 집 샀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배상받아야겠다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 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물론 개별 사안에서 판단 내렸지만은 결국에는 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60년대 한일협정을 풀었던 거예요, 되게 외교적으로. 출발점의 문제가 저는 문제가 좀 이 조심스러운 징용 배상이 게 결정적인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징용 게 아니, 배상과 아니. 집 사는 거하고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렇게 그거 조금 애매한 것 생각하시지만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꾸로 그러면은 정부 측 입장을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측 입장은 뭐냐면은 한일협정으로 피해를 본 분들 배상의 대상자죠. 그리고 거기다 이득을 본 분들이 있어요. 이득을 본 분들은 뭐냐면은
적산을 그냥 헐값에 받아가지고 지금 대기업으로 일궈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배상할 수 있겠다고 한 게 이 정부 아니에요, 지금. 지난 6월 14일인가 발표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맥주회사 2개 큰 거 있었죠. 그거 다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옛날에 아사히 맥주 같은 걸 뺏어온 거 아닙니까? 눈에 힘 좀 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사태질도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그 징용 배상을 하지 말라는 네, 네. 뜻이 아니고 징용 배상을 하는 거 지금 자체가 이준석 아니고. 저기 네, 네. 위원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고 아니요, 그 6월 그런 14일 날 걸 정부에서 배상하는 게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징용 배상하는 데 네, 있어서 네. 결국에는 한일 협정이라는 걸로 국내에도 우리나라 안에도 이득을 본 자들과 손해 본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득을 본 자들이 손해 본 맞아요. 분들한테 배상하는 형태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적산 기업으로 그냥 자동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맥주회사 2개 있는데 맥주회사도 손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럼 원래 그걸 받았던 사람한테 그걸 청구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러 번의 인수합병 겹쳐가지고 지금 소유자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냐? 뭐 여러 논리적 문제 있긴 한데 그걸 고민하는 게 오히려 정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뭐 대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건 공격적인 박정희 도발이죠. 정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때 협상하면서 받았던 돈을 가지고 산업화 많이 썼고 그게 그렇죠. 국가의 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세금으로 징용배상 문제 같이 하고 또 뭐 지금 말한 대로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 기금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게 6월 10 며칠 날 그때 정부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협정에서 이득을 본 기업들 예를 들어 포스코 다음에 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만 손이 안 바뀐 기업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른 곳들 예를 들어 손이 바뀐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기업.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저쪽에다가 징용에 대한 개인 보상권을 요구하게 되면은 저쪽이 적산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보상하고 배상할 너무 거에서 깊이 하자라는 가지 말고 것인데. 하여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과거에 물론 집권 여당이나 뭐 집권당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국민들도 그렇게 볼 거라고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일본과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경우 아베도 공공연히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랑은 나 이제 너희 한국하고 대화 안 하겠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이 경우는 정부가 선거 때마다 어찌됐든. 한국하고 조금 나를 서거나 불칸하고 나를 서는 거는 항상 무슨 규칙적으로 이루어왔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이번이 좀 이번에 심하죠. 근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적도 없었고. 저는 조금 이제 이번에 정부 대응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강경화 이제 외교부 장관도 좀 대응이 이제 좀 아쉬운데 왜냐면은 이렇게 사태가 되기 전까지 분명히 일본이 몇 차례 경고가 좀 있었거든요. 아소다론가요? 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언론한테 직접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도 했었고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학계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작년도 10월달에 이제 그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일본 측은 우리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중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좀 해보자 같이 논의를. 근데 그걸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것이 과연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그런 측의 어떤 중재위원회 제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거절을 했나. 그거 거절했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봤었을 때 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비판에 좀 벗어나기 어렵다고 좀 봅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좀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 뭐 중국, 미국, 일본에서 우리나라 외교가 총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실패했다는 거를 지금 모든 사람이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래서- 책임지는 모습 아니 그 전혀 안 제가 나오니까 이거 안타까워요. 보셨죠 이거 이 정부가 발표한 게 6월 19일날 한일 기업 재원으로 강제 징용 피해 보상을 일본에 제안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 또 똑같은 거예요. 한일 기업 재원으로 하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여기 왜 들어가냐 그때 한일 그 청구 협상 때문에 국내에서 각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 저는 이거부터가 지금 그러니까 위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 6월 19일에 제안을 던졌는데 열흘 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교 실패죠 이거는. 이게 단순하게 일본과의 외교뿐만 아니라 나는 중국, 그죠? 미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게 외교적인 너무 지금 난맥이다. 좀 어렵다. 지금 굉장히 다 어렵고 지금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전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보는데 굉장히 사실 그건 팩트다. 지금 외교가 잘했다고 박수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뭐 그렇다고 그냥 그 정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너무 많다. 그렇다 해서 뭐 지금 일본에 강경 대응하고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지금까지 관계가
식민지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준석 최고위원도 일본은 싫어하잖아요. 저 그죠? 일본 되게 안 좋아해요. 예, 저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있는데 이런 그렇죠. 국민의 정서들을 우리 성재준 박사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저는 네. 좋아합니다. 아, 일본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싫어하셨고요. 그죠? 예, 조상은 싫어했어요. 예. 예. 이러한 정서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런 것들은 좀 이거 완전한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기회에 우리가 좀 저는 이거 반성하는 물어볼게요. 기회로 좀 아니 저 삼아야 이거 되겠다. 말씀만 드리게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본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책을 좀 세워놓고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실제로는 오가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그걸 안 왜 제가 되더라고요. 말씀드리냐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필링이. 사람이 보면은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명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리주의자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MB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실리주의자라고 저는 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 민주당이 외교를 다룰 때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실리적 관점에서 외교를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명분론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 철학이 서 있으면 사안에서 판단이 은근히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홍콩에 민주화운동 한다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여당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답변들은 여당 입장에서는 국익 등을 고려해서 이런 걸 밝히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실리를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뭐 중국과의 외교 관계나 경제 관계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분론적인 거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대상마다 이렇게 왜 바뀌는 겁니까? 각 나라마다 어떤 어떤 나라는 분들이- 실리고 어떤 나라는 명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요. 네. 제가 들은 게 제가 두 아니고 번이나 제가 토론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방송에서 아니었기 물어봤는데 그렇게 때문에 답변이 나왔고 네, 제가 그럼 민주당의 말씀드렸던 공식 건 입장은 뭡니까? 아니니까요.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금 그 홍콩 민주화운동의 동시 입장이 지금 그 민주당의 입장이 없죠. 지금 필요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아니 있을 거잖아요. 수는 있겠죠. 네. 제가 확인하지 못할 걸 수도 있겠죠. 네. 아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강조한 게 민주당이고 민주화 운동을 근데 없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촛불혁명 이렇게 해서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세력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혹시 거의 만여 있는데 명의 사람이 그걸 사망했다고 홍콩 알려진 민주화 운동은 별개로 본다? 그러면 안 돼. 만여 명의 사람이 별개로 본다는 건 사망했다고 아닙니다. 알려진 잠시만요. 천안문 사태 잠시만요. 별개로 본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그냥 같은 저희 경우에는 굉장히 실리주의 외교를 펴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내세웠던 자유무역이라는 가치를 내던지면서까지 본인이 경제 부흥시키겠다 아니면 국제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가지고 사실 뭐 김정은이랑 악수하는 게 단순한 문제 같지만은 미국의 외교 원칙과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인권을 탄압하는 지도자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실리 외교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누가 봐도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 가능해지고 저 사람은 실리 외교할 것이고 미국 국익을 위해서만 일하죠. 거기는. 그러니까 진짜 미국을 다시 완전히. 위대하게 그 단어에 꽂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일본을 대할 때는 더없이 명분과 이런 철학적인 관점을 접근을 하고 중국 대할 때는 중국이 뭐 오직 잘못하는 게 실리로. 있어도 저기 건드리면 우리 경제적으로 타격이 입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 원칙이 뭔지 알아야 야당도 뭐 보조를 맞추든지 할 텐데 애매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자꾸 당의 입장은 뭡니까 얘기했는데 여기는 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뭐 당 절대 발언을 가지고 이건 당의 입장이다 누구도 기사 네. 쓰는 사람 없고요. 네. 그냥 이경 상근 부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고 여기도 이준석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네. 바른미래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당의 관계가 입장이니 없어요? 예, 관계 없습니다. 예.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홍콩 민주화운동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준석은 아니, 저희도 지지하고 제가 제안해서 당 성명을 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이제 뭐라고 개인 의견 내셨어요? 얘기하네. 네? 못 들었는데.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적극적으로. 그게 당의 예, 입장이에요. 당의 공식 이준석 공평 입장이고. 최고위 결의로 논평했어요.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방금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공화당 내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에 2019년도 6월달 갤럽 조사도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 한 9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공화당 내에 결속력을 높이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외교 전쟁을 펼 것 같은데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속 실리 외교를 펼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경제 보복이나 이런 조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푸틴이랑 만나가지고 시진핑이 또 우리 친구 트럼프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운데 껴가지고
모든 지금 강대국들 같은 경우는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명분론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게 지금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네. 그 사이에 껴가지고 시진핑한테 지금 맞춰야 되는지 미국한테 맞춰야 되는지 입장 표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게 일단 문제다. 네, 저기 법과 정치 보면 교과서 보면 외교는 무조건 실리 외교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미 국가의 실리를 챙겨야 돼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생각이 달랐던 게 저는 오히려 외교에 있어서 명분론자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그건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실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럼 순수한 명분론으로 그럼 대응하기에 적절한 전략들이었냐? 저는 일본의 명분론으로 대응하려 그러면은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부당성이라는 걸 계속 언급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국내 정치에 계속 일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과 조금만 엮여도 친일파로 몰고 무슨 토착 외구라 그러고 뭐 일본을 계속 정치에 이용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좋은 그들 내부의 명분이 된 거예요. 일본 국민들 설득한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예전에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고 YS가 할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조선총을 부시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일본의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나서면서 그 멘트가 때문에 IMF의 직접적인 저는 그러니까 유탄을 맞게 명분론으로 되죠. 가려면은 오히려 굉장히 대인배스럽고 진짜 명분론에 입각해가지고 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나베니 무슨 뭐 이런 거 그냥 조롱조롱 이제 일본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계속 국내 정치 보여왔고 그게 당연히 여당이 그렇게 나서니까 국민 정서가 그쪽으로 흐르는 게 일본 사람들 보이죠. 저 짚을게요. 나베라는 게 공식적으로 저희 여당에서 언급된 적이 그러면 없어요. 뭐 바른미래당이 만들었겠습니까 그 용어를? 아니, 그럼 근데 저희가 지금- 아니 네. 바른미래당이 잠시만요. 네. 바른미래당이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왜 민주당이 근데 만들었다고 토착외구라는 단어를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먼저 쓰고 나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에서 계속 사용해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좀 전 짚어야 나베 되는 말씀드린 거지.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 속해 있으신 네. 분이니까 입장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뭐 나베나 이런 용어들 자체가 이제 뭐 꼭 당내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국민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게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지자 그런 용어 일부 자체는 지지자분들이 이제 말씀을 일반 하시는 국민 건 입장에서 있을 수 봤을 때는 있겠으나 이제 네. 그런 쪽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것도 좀 인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15일에 대전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경원 대표 이름이 나배경원이라는 이야기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려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용례를 계속 보면은 써요 계속. 그리고 토착외구란 단어 저 몇 번이나 실제적으로 저는 이게 글로만 나온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도 봤어요. 제가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근데 보세요. 토착 짱깨 이런 말 쓰면 얼마나 중국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비슷하게 저는 이런 용어 자체를 민주당에서 여당이라면은 외교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게 자기 지지층에서도 안 나오게 억눌러야 된다 봐요 저는. 네. 자, 근데 죄송한데 나베가 무슨 뜻이에요? 나경원 아베. 아, 그건 심했다. 좀. 그건 그런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심한 거죠. 당연히 심한 거죠. 심하지. 그 뭐 이경 아베 그러면 좋겠어? 박종진 아베 그러면 경배라고 해야 진짜- 되나요? 그러면 아, 그러면 안 아무튼 그거는 되잖아. 잘못된 건 사람에 맞는데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걸 꼭 의원도 민주당이고 의원도. 이렇게 한다라고 그거 확인해봐야 될 것 윤호중이- 같아요. 아, 있어, 기사가 있어요. 확인해볼게요. 이준석 네. 트럼프에도 이준석 기분 자, 나쁠 볼게요. 거야. 그것도 진짜. 뭐-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 기사 다시 한번 보시면은 라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문재인 그 대변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문재인 대변인이라고 했냐? 그런 말이 나오지 저기 않도록 뭐, 해라. 북한의 이렇게 말하는 수석 거는 대변인이 네네네 그런 거랑 같은 거잖아요. 부업씀 그럼. 같은 건데 이건. 그런데 지금 일본 이제- 경제에 대해서 아까 네. 비판해 주셨던 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 나베 거 남의 얘기는 우리가 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맞죠, 이건. 이런 단어가 누가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 저급한 단어는 이건 사용하면 안 안 되죠. 되겠죠. 그리고 정치 이건 한 자체가 좀 사람을- 선하게 시작해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을 선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면 되는 안 되지, 거죠. 정청래 전 의원도 하셨고 뭐 많이 나와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비판할 내용이지 뭐 민주당 전체적으로 그렇죠. 공적으로 그건 좀 나오는 그렇죠. 얘기는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빨리 일본과의 이 경제,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제징용 이 배상 문제도 빨리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금수 조치들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정부에서 대안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던데 아까 말했죠 외교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원래 우리가 수출형 국가인데 국제적 분업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발언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자체 생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요.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자체 생산으로 아니 대체하겠다는 그거를 미리 좀 대안을 마련했어요. 나 자체 좋은 얘기야. 자체 생산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 이번에 이번 기사 보면서 야 진짜. 공대. 근데 형님 그게 더 문제 뭐냐면은 공대생 하버드 공대생 어떻게 그 해야지? 자체 생산의 문제 뭐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화학 물질이라는 화학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환경 단체나 이런 데 못 짓게 해요 한국에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불화수소라는 것도 공장 증설 계획이 있었으나 환경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짓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환경 단체 눈치를 또 안 보는 정당이냐? 보지. 많이 보죠. 자한당은 안 봅니까? 다 보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최근에 보면은 바미당은 안 봐요? 다 봐. 아니, 저희는 모든 합리적으로 봅니다. 합리적으로. 저희는 예를 들어 저희도 합리적으로 봅니다. 불합리적으로 봅니다. 아니요. 지금 민주당은 노조,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볼 수 실제로 있죠. 정당이 그것들의 결합체가 되고 시민단체들. 있어요. 시민단체 출신들 비례대표를 뽑아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이버도 거기다가 뭐 용인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 용인시장 민주당 시장이죠. 예. 그리고 거기 국회의원도 용인 의리면 김민기 의원일 텐데 네이버 짓는 거 주민들이 전자파 때문에 반대한다 이러니까 실제 전자파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무산됐잖아요. 딴 데 가니까 딴 데는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성주에 가가지고 뭐 앞으로는 참외를 안 먹겠느니 무슨 뭐 사드 배치하면 이런 거 했던 게 다 어딥니까 보면은. 가서 민주당 의원들 가발 쓰고 춤추고 이랬던 기억 나시죠? 결국 사드 배치를 선택한 건 또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임시 배치란 말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은 그 말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드 배치하는 사람은 주민들의 몸에 전자파로 튀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단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자체 생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 자체 생산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환경단체가 방해해가지고 이제 뭐 시위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무산이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체 생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마음가짐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걸 지금 해마다 뭐 1조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무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아니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그렇게 있어요. 밝혔어요? 아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실제로 삼성이 지금 1년 동안에 쓰고 있는 R&D에 투자하는 비율이 10조가 넘거든요. 1년에.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1조 원씩 투자해가지고 자체 생산 기반을 마련할 거니까 마치 이거 얘기 자체가 일본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으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좀 봅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요. 100대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해마다 1조 원씩 투자를 해서 자체 생산이 지금 가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모든 게 다 자체 생산이 현재까지 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이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국내 기업에서 이거를 어떻게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70-80%를 일본 소재 만약에 80% 의존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80%든 뭐 70-80% 나머지 10% 20% 예? 어디서 조달하죠? 아니 국제적으로 다 그 분업해서 조달하는 거죠 부품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거. 거기서 그러면 수입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근데 부품이 이게 평균 아니, 그러니까 90%에서 100%.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7-80%를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수입한다. 그럼 20%는 어디서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할 거 아니야 어디서? 실질적으로 알아봐야겠네요. 제품에 아니 실제로 이 회사 걸 늘리면 안 되나? 그게 가지수에 대한 얘기지 그게 형님 그게 총량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총량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고순도 불화수로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제품마다 사용되는 이건 게 그럼 달라요. 일본으로부터만 100%입니까? 그러니까 애칭이란 게 뭐냐면 반도체에 세로 선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이 그리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요. 예, 뭐 EUV 방식도 있고 모르는 얘기 나니까 또 이제 또 사파전하고 예, 다른 얘기 합시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찌됐든 나는 그 7-80%라 그래서 그럼 1-20% 수입하는 갑자기 조용해졌어. 더 많이 하면 안 되나? 나 이런 생각을 좀 했지.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제 말은 이해되죠. 네. 얘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아니 좀 나도 화가 나잖아. 사실은 뭐 어찌됐든 뭐 집권 여당이든 집권당이 이렇게 일은 초래했지만 일본이 하는 거 괘씸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형님, 그러니까 저는 이 괘씸하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이거.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안을 뭘 저는 해야지. 정부에서 기초 소재들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거 산업 활성화시키겠다는 좀 긍정적으로 아, 봐요. 긍정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죠. 긍정을 봐요. 그런데 무조건 해야지. 얘들 이런 거거든요. 자원이 무기가 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중국 히토류 갖고 난리칠 때 히토류가 히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국에서만 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아요. 굉장히 어디서는 나는데 만들 때 굉장히 오염이 심해가지고
중국같이 환경오염 좀 덜 신경 쓰는 나라에서 많이 생산해서 거기가 주 공급처가 된 건데 이것도 뭐 좀 화학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자 이번 우리가- 기회를 통해서 기초 소재 사업 완전히 우리가 좀 아니 저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환경 갑시다. 단체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이번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 때문에 국제적 분업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그럼 다인적으로 생산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하는 얘기냐면요. 전 세계 우리를 제재해? 그럼 우리가 다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김정은 동지께서 이것도 만들어 저것도 만들어 해가지고 북한이 못 만드는 게 사실 없어요. 휴대폰도 자체 생산해요. 내가 거기 비유를 잘해요. 아니 거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으니까 외교적 고립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옳은 알겠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 중에 니네가 우리를 뭐 이렇게 고립을 시켜 뭐 우리가 다 만들어 버리지 그 출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기술과 예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거를 그 오래전부터 이거를 기술이 또 있고요. 또 국내 기업도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점차 발전이 되는 거지. 니네가 우리한테 그래? 그럼 우리가 자체 생산할 거야? 그 출발은 아니라는 걸 좀 명확히 아니 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거는 뭐 아니 근데 당연한 저는 건데. 되게 그래서 방향성은 맞다 보고 근데 이렇게 꼭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이미 어느 정도 그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도 그럼요. 우리가 보통 수직 계열화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태양광 하는 것들도 그렇고 최대한 자기들이 이득 볼 수 있는 지점에서는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죠. 반도체 생산에 들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약간 별개의 문제죠. 모든 걸 할 수는 없겠죠. 네.